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격에 EU와 캐나다는 일단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 대표적인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 41조 원 규모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미국산 오토바이는 현행 6%인 관세율이 56%로 오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관세가 발효된 후 약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 미국과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What we need is to use our offer to talk,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캐나다 또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캐나다는 당장 13일부터 관련 제품들과 컴퓨터, 스포츠 장비 등 약 3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관세 폭탄에 대한 1단계 대응 조치로 30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별개의 조치입니다. Canada is not the one that is ultimately starting this war. President Trump's tariffs against you are causing that. And there are no winners in a trade war. 다만 영국을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 등 남미권 국가들은 미국 관세 부과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협상에 보다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반격에 대응할 것이고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4월 2일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유럽연합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관세 전쟁을 돈의 전투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European Union, I want to tell you. And we're going to win that.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미 행정부도 애초 유럽연합이 관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시도했지만 유럽연합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내 생산이 강화될 때까지 25% 관세를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And let me be clear, nothing's going to stop that until we've got a big, strong, domestic steel and aluminum capability.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의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거라며 예외 조치를 제한적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다만 높은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과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시점 전까지로 협상 시한이 주어진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 시각 13일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과 본격 협상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은 또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한국이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을 태세입니다. 일종의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호 관세를 매길 구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전미 소고기협회가 미국의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무역 대표부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30개월 이상 원령의 소고기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일본, 타이완은 비슷한 제한을 이미 해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We have our mainstay customers like Japan and Korea, like we've always had, but these new emerging regions are really helping drive demand. 한국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도 광우병을 우려한 여론 속에 생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재협상 끝에 한미 간 이루어진 협정이지만 미국에선 해마다 이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꼽아왔습니다.
올해 통상정책 보고서에도 육류와 가금류 규제, 감자 등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이 주요 문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상대국의 규제나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관세 부과에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They do it with higher tariffs. They do it with these sneaky kind of non-tariff barriers like the VAT. 다만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한국민의 거부감이 큰 데다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어서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잠시 후에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희경 기자, 선고가 시작됐습니까?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시작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의 탄핵 심판 사건인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최 원장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 일정을 기다리는 상태라 앞으로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위해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즉시 항고는 위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경위를 따져보자는 긴급 현안 질의.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의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죠. 검찰이 문 닫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법무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하지만 검찰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사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왜 강요를 해요? 위원장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법원 행정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등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추궁했는데 공수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오는 19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뿌연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가세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안개와 뒤섞인 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휘감고 있습니다. 뿌연 먼지 속에 고층 건물들은 형체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기를 엿새째 반복했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인라인 타고 싶어서 여기 나왔는데 오늘 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얼른 날씨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밤사이 황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고비 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밀려오며 밤새 서해오도 등 서쪽 지역부터 황사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으로 황사가 확산되고 추가로 발원한 황사도 국내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다레만 북쪽에서 황사가 추가 발원하여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되어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세종,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북동풍에 실려 날아가겠고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공기질이 비교적 좋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합니다. 공제한도나 세율보다 훨씬 근본적인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는 건데요.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입니다. 80대 남성이 2년 전 숨졌고 상속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가액 26억 원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상속재산은 23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세금을 먼저 떼는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 2억 4천만 원을 냈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 약 8억 원, 자녀들 약 5억 원씩 상속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입니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합니다. 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비협조적인 상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공동상속 다 체납자가 됩니다. 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 존비 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줍니다.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 우려 완화에 국내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이틀째 상승 중이지만 오름폭은 제한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33포인트 상승한 2,596.15에 코스닥은 3.82포인트 오른 733.3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의 예상 하회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 중이고 현대로템 신고가를, 한화그룹주 흐름 좋습니다. LS와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전선과 조선주 강세를, 반면 현대제철, LG이노텍, LG화학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오롱 티슈진 52주 신고가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시끄럽고 분비물로 주변을 더럽히지만 영리해서 쫓아내기 힘든 까마귀떼. 그런데 독일의 한 지역이 AI 기술로 이 까마귀떼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 켈링후덴 지역. 나무마다 까마귀들이 잔뜩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지능이 높은 까마귀떼를 쫓아내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고성능 마이크로 반경 200m 내의 까마귀 소리를 인지해 까마귀가 두려움을 느끼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방출합니다. Die KI entscheidet, wie viele Schreie habe ich in welcher Zeit gehört, aus welcher Richtung kamen die, wurden das mehr Schreie in der Zeit, wurden das weniger Schreie in der Zeit und setzt quasi das passende Szenario zusammen. 상황에 따라선 까마귀의 진짜 천적인 매나 독수리의 울음소리도 발생시키는데요. AI의 대응 방식이 이렇게 매번 달라 까마귀 떼는 당황하며 떠나게 됩니다. 일본의 소규모 도서관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영난 때문입니다. 도쿄 기요세시는 6개 도서관 중 3곳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よく図書館でいろんな新聞とかも読んで雑誌とかも読んでましたし、そういったところがなくなると困るんだろうなと。 책을 빌리는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22만 명이던 대출자 수는 재작년에는 1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예약 대출은 1.5배 늘었습니다. 시는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약자에게는 책 배달과 수거를 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억 원 정도. 결국 6개 도서관 중 3곳을 폐쇄해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선 이미 4년 전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시 도서관을 폐쇄했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나서 사설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잠시 쉬러 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지만 운영 인원이 부족해 결국 일주일에 이틀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난 때문에 소규모 도서관은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합니다. 타이완에서는 진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는 자비부담 병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타이완의 자비부담 병원은 최근 300개로 늘었습니다. 노화 방지와 암 예방 등 분야에서 자비부담 병원에 쓰인 의료비는 4,240억 타이완 달러, 한화로 18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타이완 전체 의료비 지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자비부담 병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써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기 원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就是可以得到更精致化的服务，然后就是医生可以提供更长的时间去了解你的状况。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존 병원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타이완 정부 관계자는 중증 환자와 외과 수술 등은 자비부담 병원이 대체하기 어렵다면서 병원의 역할이 나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내 대표적 마약 유통 창구로 벨기에의 주요 항구가 꼽히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 공항이 마약 단속에 쓰일 새로운 전신 스캐너를 공개했습니다. 몸속에 마약을 숨겨온 경우 기술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고 시간도 꽤 걸리던 어려움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this scan will take 11 seconds. So the scan takes place. Then they will send it via a digital program. We sent to a hospital where a radiologist, a doctor, can then make a determination. 공항 측은 전신 스캔을 받을 대상을 식별하는 몇 가지 기준도 밝혔습니다. Ces personnes-là ne mangent ou ne boivent rien pendant le vol à ce moment-là, la probabilité que ce sont des avaleurs de bolettes sont... 브뤼셀 공항 측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공항에서 적발된 305명의 마약 밀수범 중 79명이 마약을 몸에 숨긴 사람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를 방문해 빠른 수복을 지시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30일 휴전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의 한 지휘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을 통해 일부 영토를 점령한 이후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영토 중 현재 약 86%를 수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5일간 대공세를 통해 마을 24곳 259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고 어제는 쿠르스크의 핵심 지역인 수자의 중심부까지 진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 점령을 통해 영토 교환 협상을 하려던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실패했다며 가능한 빨리 전체를 탈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전구역 설정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Просил бы подумать в будущем и о создании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до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휴전에 들어가기 전 쿠르스크를 완전히 수복하고 이후 전선을 동결해 일종의 비무장 구역을 만드는 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에 대해 러시아는 급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Вы забегаете чуть-чуть вперед. Мы не хотим этого делать. Также у нас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 эти дни контакты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уже на полноту информации. 미국의 설득과 압박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보수장에 이어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러시아 측과 소통했습니다. I can do things financially that would be very bad for Russia. I don't want to do that. People are going to Russia right now as we speak, and hopefully we can get a ceasefire from Russia.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러시아에 달렸다며 푸틴 대통령과도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치매 환자 수가 내년엔 1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꼴인데요. 돌봄 부담을 호소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홍성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고 모델이었을 정도로 건강했던 남편은 7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요양사 자격을 따고 각종 치료도 해봤지만 사라진 남편을 밤새 찾아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면 집을 나가고 문을 안 열어주면 여기 베란다가 이렇게 얕잖아요. 키가 크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내려다보면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이제 종종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요. 남편을 돌보다 팔이 부러졌는데도 바로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맡길 단기 보호센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팔까지 부러지고 남편도 이러고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서럽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함.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매달 98만 원이 들어갑니다. 최근엔 집까지 내놨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치매 환자 가족 절반 가까이는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할 경우 돌봄 의료비는 한 해 평균 3,100여만 원이 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급할 때 24시간 환자를 맡길 단기보호센터는 전국에 60곳, 정원은 64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필요할 때 자리가 없다 보니 가족 휴가 때 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이용률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치매 증상을 완화해주는 신약 가격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해 꿈도 못 꿉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한동안 TV에서 사라진 시트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트콤 영상이 다시 사랑을 받는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시트콤 드라마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KBS가 수목 황금시각대에 편성한 새 드라마는 바로 시트콤입니다. 아주머니 자매와 가족들의 거칠지만 따뜻한 일상을 담았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웠던 그런 코미디 있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도 굉장히 빠르고 길지 않고 밥 먹으면서 즐겁게 보기엔 딱인 작품인 것 같아요. 코미디와 빠른 전개 등 요즘 문화 흐름에 가장 적합한 장르에다
30분짜리 콘텐츠 2개를 잇따라 방송하는 편성도 파격적입니다. 뭔가 이 여유가 없는 삶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쓱 뭔가 이렇게 웃음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지난달 OTT를 통해 공개된 이 시트콤은 공개와 함께 인기작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이 식대가 4,000원으로 먹을 게 없어서 저예산 고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방송 제작 환경과 짧은 영상이 대세가 된 이른바 숏폼 시대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50분으로 끊어버리면 훨씬 더 핵심적인 어떤 콘텐츠의 재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와 짧게 보여지는 그런 동향들이 생기거든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을 원하는 숏폼 시대의 문화 흐름이 시트콤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현재 서울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있어 CCTV 화면이 온통 부였습니다. 안개 초미세먼지와 함께 북서풍을 타고 황사까지 날아오고 있는